우리 아들 피 같은 돈인데 당연히 어미가 관리해야지. 넌 아직 어려서 돈 쓸 줄 모르잖니? 세리야, 우리 준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연히 이 어미가 관리를 해야지. 시어머니 이선의 여사는 우리은행 로고가 박힌 플래티넘 카드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얼굴에 잔뜩 주름을 잡으며 지어 보인 그 미소는 마치 살찐 파리를 갓 삼킨 두꺼비처럼 번들거리고 탐욕스러웠다. 내 남편이자 연봉 2억 원의 능력자라는 박준희는 어머니 등 뒤에 서서 젖털 땐 어린애 마냥 쭈뼛거리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감히 내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는 남자. 나의 시선은 그를 지나쳐 일산의 고층 아파트 거실을 훑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를 비췄다. 그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건 아주버님네 식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모델하우스 구경이라도 온 사람들처럼 내 집 구석구석을 손가락질하며 품평하고 있었다. 10억을 호가하는 이 집은 결혼 전 친정아버지께서 온전히 내 명의로 마련해 주신 혼수였다. 등기부등본에는 준셀이라는 내 이름 3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건만 지금 이곳은 박씨 일가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근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결혼 고작 1년 차의 내 인생은 이미 발버둥 칠수록 깊이 빠져드는 늪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젊어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느니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냐느니 하는 핑계로 결혼 첫날부터 뻔뻔하게 남편의 월급 통장을 압수해갔다. 광화문이 대기업 차장이라는 내 남편 박준희는 그때도 그저 난처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경험이 많으시잖아. 경험. 그렇긴 했다. 며느리 등골을 빼먹는 일에 있어서라면 그녀의 경험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니까. 월급 카드를 뺏긴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북적이며 살아야 정이 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주버님 박준태 부부와 초등학생 조카 둘까지 이끌고 들이닥쳤다. 나의 아늑했던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하룻밤 사이에 5 식구가 기생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다. 나의 일상은 처참하게 난도질당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떠야 했다. 시어머니는 진하게 우려낸 사골국을 찾았고 아주버님은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앞뒤로 알맞게 익힌 계란 프라이를 요구했다. 입맛 까다로운 조카들은 햄과 치즈를 듬뿍 넣은 토스트만 고집했다. 그들이 식탁을 휩쓸고 지나간 뒤 나는 식어버린 국물이나 빵 부스러기로 대충 허기를 때워야 했다. 명목상 내 남편인 박준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는 현관을 나서며 의례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여보, 오늘도 수고해.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점령한 전쟁터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치는 패잔병의 비겁한 인사였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돈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을 틀어지고 있는 동안 정작 집주인인 나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냉장고가 비면 나는 거지처럼 손을 벌려야 했다. 어머님, 집에 계란이랑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내 자존심을 바닥에 깔고 말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느릿느릿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적선하듯 말했다. 아껴 써라. 요즘 젊은 애들은 당최 절약이라는 걸 몰라. 20,000원, 이 돈으로 어른 6의 아이 2, 도합 8 식구의 끼니와 과일, 간식까지 해결하라니. 이건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시들한 채소만 골라 담아야 했고 고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참다 못한 어느 날 퇴근한 준희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준희 씨, 나 생활비가 필요해. 파 한 단 살 때마다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거 더는 못하겠어.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세리야, 넌 왜 그렇게 철이 없냐? 엄마가 돈 관리해주는 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대출금 갚을 일도 없고 번듯한 집도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제발 그깟 푼돈 가지고 계산적으로 굴지 마. 우리 식구들 보기 민망하게. 번듯한 집.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박준혜 씨, 똑바로 말해.
이건 내 집이야. 당신 집이 아니라고. 당신 식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 살림 축내고 있는데 내가 생리대 살 돈까지 당신 어머니한테 구걸해야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가 내뱉는 말에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가 섞여 있었다. 내 집. 윤세리, 우리 부부야. 내 거가 어디 있어?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우리 식구들이 들어온 것도 다 당신 집안일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혼자 있으면 적적할까 봐 배려해 준 건데 당신 진짜 이기적인 여자다. 실망이야. 그 순간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완벽한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 서린 비난과 짜증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의 세상에서 나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였고 내 재산은 그의 전리품이었으며 나의 고통은 그저 철없는 투정에 불과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는 김장 날 찾아왔다. 며느리의 신성한 의무라며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나를 깨워 배추 100포기를 씻게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물에 손가락 감각이 사라져갔다. 거실에서는 아주버님네 식구가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내가 깎아놓은 과일을 집어 먹고 있었다. 형님은 내가 막소금에 절인 배추 잎을 하나 뜯어 맛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동서, 익어가니 좀 심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식구들은 입맛이 까다로운데. 시어머니는 감독관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닥달했다. 동작 좀 빨리 해라.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내야지. 원우 군뱅이가 따로 없네. 새벽부터 밤늦도록 나는 홀로 배추 100포기에 양념을 치대고 무거운 김치통을 날랐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팔은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파김치가 되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나를 반긴 건 난장판이 된 술상과 널브러져 자고 있는 식구들이었다. 박준희는 소파에 누워 내가 가장 아끼는 캐시미어 담요를 덮고 있었다. 나는 그를 흔들었다. 준희 씨, 일어나. 들어가서 자. 그가 개슴츠레 눈을 뜨더니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렸다. 아, 냄새. 당신 몸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젓갈 냄새 진동하네, 역하게. 저리 가서 씻고 와, 잠 다 깨겠네. 그는 짜증스럽게 돌아누웠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마늘과 젓갈, 고춧가루가 뒤섞인 이 냄새. 이 집구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노동한 나의 훈장 같은 냄새가 그에게는 그저 역겨운 악취일 뿐이었다. 편안하게 잠든 그의 등과 난장판이 된 나의 집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걷히며 성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나, 윤세리. 중견 기업 회장의 외동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내가 이 남자 하나 보고 집안 배경까지 숨겨가며 진심을 다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인가? 거머리 같은 시어머니, 염치 없는 기생충들, 그리고 나를 무료 파출부 취급하는 남편. 내 사랑은, 내 결혼은 철저한 실패작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에 돌아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붉게 물든 내 손을 씻어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었다. 뼛속까지 지친, 생기라고는 없는 얼굴.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윤세리,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야. 이 거지 같은 연극, 내 손으로 막을 내릴 때가 됐어. 반전은 예고 없이, 그러나 필연처럼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조잡한 팸플릿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한 달이면 원금이 2배가 된단다. 이건 기회야, 기회. 뻔했다. 노인들을 노리는 다단계 금융사기. 그녀는 아주버님의 손을 잡고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다. 준태야, 엄마가 준이 돈 몽땅 넣어서 뻥튀기 해줄게. 그러면 너희 강남에 넓은 아파트 하나 사줄 수 있어. 아주버님과 형님은 입이 귀에 걸려 역시 어머니 안목은 못 따라간다며 아부를 떨었다. 박준희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감히 어머니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래도 그런 건 좀 잘 알아보고.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내가 먹은 소금이 내가 먹은 쌀보야 많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나 있을 줄 알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부자 될래? 다 내가 길을 닦아주니까 이만큼 사는 거야. 흥분한 그녀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해갔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던 그 순간 갑자기 말이 뚝 끊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돌아가더니 손이 뒷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썩은 고목이 쓰러지듯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정적, 그리고 비명.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주버님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박준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요. 나는 주방 식탁에 기대어 깎다만 사과를 손에 든 채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일까? 탐욕스러운 식탐과 널뛰는 감정을 감당하기엔 그녀의 혈관이 너무 낡았던 것이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하였다. 박준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만 반복했고 아주버님은 머리를 감싸 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곧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 당장 개두수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경과를 봐야 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용.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씨 집안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다.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움켜쥐다시피 했다. 선생님, 돈은 있어요. 제 동생이 연봉 2억입니다. 돈은 다 엄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살려만 주세요. 의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환자분 의식이 없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당장 수술 보증금부터 납부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이 나를 먹잇감처럼 탐색했다. 아주버님 박준태가 충혈된 눈으로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재수 씨. 준이 돈 다 엄마 통장에 묶여 있는 거 알잖아. 지금 당장 융통할 때가 재수 씨밖에 없어. 그 집. 재수 씨 명의로 된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 빨리.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요, 동서. 멍하니 서서 뭐해? 어머님 돌아가시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준이가 동서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럴 때 발 빼려는 건 아니지? 그들의 뻔뻔함에는 한계가 없었다. 내 집을 팔아 자기 엄마를 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저 태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마치 삼류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박준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쿵. 그가 내 바짓단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가관이었다. 세리야,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잖아. 나한테 하나뿐인 엄마라고. 집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시면 끝이야. 제발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어대며 빌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마치 내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아끼는 냉혈한 며느리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한 달 전에 나였다면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보루인 내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나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살리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자기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나 역시 우리 부모님의 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 집구석에서 식모 취급을 당할 때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디에 있었나?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굽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내 손길이 부드럽자 그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다. 나는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올리며 속삭였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다. 내 발걸음은 은행이 아닌 근처 카페로 향했다.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하고 차분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세리냐. 울컥 눈물이 솟구치려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아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내가 구상한 계획을 아버지께 털어놓았다. 잠시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법무팀 대기시켜 놓으마. 잊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아버지께서 소개해주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계획을 실행해줄 대리인이자 이미 섭외가 끝난 매수자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었다. 모든 것은 나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내가 다시 병원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을 때 박 씨 일가는 초조함에 말라가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들었다. 아주버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 이제야 와? 대출 받으러 간 사람이 함흥차 사면 어쩌자는 거야? 병원비 독촉 때문에 미치겠는데? 형님도 거들었다. 일부러 늦장 부린 거 아니에요? 사람 피 말리게 정말. 나는 그들의 짖는 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박준의 앞에 섰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간절함을 담아 물었다. 세리야, 어떻게 됐어? 돈은?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은행 대출 약정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나는 그것을 준이의 코앞에 들이밀며 입가에는 연습한 듯 매끄러운 비즈니스용 미소를 걸었다. 담보대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냥 집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박준희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얼굴이 환희로 붉게 물들었다. 팔았으면 됐어. 잘했어. 역시 우리 와이프,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를 모른 척할 리가 없지. 아주버님과 형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금세 그 얼굴에 탐욕스러운 웃음꽃을 피웠다. 형님은 체면도 있고 내게 바짝 다가와 물었다. 얼마나 받았어? 그 집 위치가 좋으니까 못해도 10억은 받았겠지? 돈은? 얼른 가서 병원비부터 결제하자. 아주버님도 옆에서 거들었다.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움직여. 의사가 아까부터 독촉하고 난리야. 그들은 이미 그 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온 양 굴었다. 나는 단지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듯 내 동작이 굼뜨다며 타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리고 안도감에 젖어있는 박준희의 멍청한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지난 1년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왔던 원망과 굴욕이 비로소 출구를 찾았다. 내 입가의 미소가 천천히 짙어졌지만 그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돈은 이미 입금됐어요. 잘됐네. 그들이 합창하듯 환호했다. 나는 그들의 환호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진짜 폭탄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단 한 푼도 당신들에게 줄 생각 없어요. 순식간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준희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이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환호성은 목구멍에 걸려 컥컥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들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인형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박준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렸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차가운 조소를 흘리며 계약서를 그들 눈앞에서 팔랑거렸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들의 고막에는 천둥처럼 꽂혔을 것이다. 이 돈, 10원 한 장도 당신들한테 안 준다고 했어요. 내 명의의 집을 판 돈이니 당연히 내 돈이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분노로 다시 일그러진 절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즐겼다. 전율이 일만큼 짜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다들 잊으셨나 본데 그 아파트는 결혼 전에 우리 아빠가 온전히 나한테 사주신 내 재산이에요. 민법 제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 즉, 내가 그 집을 찜쪄 먹든 구워 먹든 박준혜 씨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말은 예리한 얼음 칼날이 되어 그들의 허황된 망상을 난도질했다. 박준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달려들어 내 어깨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윤세리, 너 미쳤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저 안에서 죽어가는데? 부부. 나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준혜, 당신 어머니가 내 월급 카드 뺏어가서 날 빈털터리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어? 당신 식구들이 날 식모처럼 부려먹을 때, 당신이 나보고 쪼잔하게 굴지 말라고 면박 줄 때, 그때는 우리가 부부였니? 내 집에서 뻔뻔하게 살면서 내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코를 막을 때, 그때도 우리가 부부였냐고.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토해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총알이 되어 그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심장에 박혔다.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당신 엄마 살려야 하니까 그제야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 박준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독한 년.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저런 뱀 같은 년을 봤나. 우리 준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걸 집안에 들여서. 아주버님도 살기등등한 얼굴로 주먹을 쳐들고 다가왔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내 뒤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고 박씨 일가의 발악은 그들 앞에서 무력한 갯지렁이의 몸부림처럼 초라해졌다. 악을 쓰며 달려드는 저 기생충들, 그리고 절망과 후회로 얼룩진 박준희의 얼굴. 나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 연극은 이제야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씨 일가가 병원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동안 일산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의 대리인이자 명목상 새 집주인인 김 변호사가 전문이사 업체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김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열쇠 수리공에게 신호를 보냈다. 철컥. 나를 가두고 옥죄었던 그 문이 너무나 허무하게 열렸다. 이사 업체 직원들은 훈련된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내 지시에 따라 내 것이 아닌 모든 물건들을 분류했다. 시어머니가 쟁여둔 정체불명의 건강식품들, 조카들의 장난감, 형님의 싸구려 화장품, 아주버님의 낚시 도구들까지. 그 모든 잡동사니들이 거대한 마대 자루에 처박혔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내가 정성껏 골랐던 가구들도 이제는 치워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가구들이 들려나가고 잡동사니가 사라지자 그들에게 점령당했던 방들은 점차 본래에 횡하고 서늘한 모습을 되찾아갔다. 이웃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한 박준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었다. 아파트 화단 앞 공터에는 오색 찬란한 쓰레기 산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의 옷가지, 형님의 가방, 조카들의 찌그러진 로봇 장난감, 박씨 일가의 흔적들이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다. 평소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던 이웃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다 뭐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여긴 내 집이야. 박준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투우소처럼 이사짐센터 직원들에게 돌진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그 앞을 막아서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건조하지만 법적인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다. 박준혜 씨, 진정하십시오. 이 부동산의 소유주인 윤세리 씨는 어제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여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지금 타인의 주거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내로 짐을 빼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박준희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감 도장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검은색 세단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달려왔다. 윤세리, 너 정말 미친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가 내 코앞까지 달려왔을 때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짝! 서류 봉투가 그의 뺨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이혼 소장, 그리고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였다. 박준혜, 우리 이혼해. 내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그는 얼어붙은 채 나를 보다가 발치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거래 내역서에는 그가 결혼 후 받은 월급이 어떻게 10원 한 장 남김없이 꼬박꼬박 어머니 이선혜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안색은 시체보다 더 창백해졌다. 김 변호사가 쐐기를 박듯 설명했다. 박준혜 씨, 귀책 사유는 명백합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인 급여 전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모친에게 빼돌린 행위,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경제적 학대입니다. 저희는 이미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당신 명의의 남은 계좌와 자산은 모조리 동결될 겁니다. 즉, 당신은 지금부터 빈털털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돼. 안 돼. 박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아내의 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차갑고 완벽한 처형이었다. 나는 내 집을 되찾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의 어리석음과 방관에 대한 대가를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치르게 한 것이다. 내 돈, 엄마, 수술비.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수술 보증금과 입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를 비용이 저렴한 일반 다인실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었다. 24시간 집중 케어가 필요한 뇌출혈 환자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의 예후는 뻔했다. 전화를 끄는 박준희는 힘이 풀린 듯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 가족들의 짐 위로 엎어졌다.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듯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뒤늦게 도착한 아주버님과 형님도 그 참상을 목격했다. 형님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하며 나를 저주했고 아주버님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윤세리, 내가 인간이야? 천벌을 받을 거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할 거야. 천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받는 천벌이야. 당신들의 그 끝없는 탐욕, 당연하다는 듯한 착취, 그 이기심이 결국 당신들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어버린 거야. 내 돈으로 당신네 어머니 목숨을 연명하려 했겠지만 결국 당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머니는 치료 기회조차 날리게 된 거라고. 인과응보. 이보다 더 공평한 결말이 어디 있겠어? 나는 차 문을 열고 미련 없이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 엎드려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다.
그날의 소동은 예상보다 더 비참한 결말을 맺었다. 시어머니는 수술 타이밍을 놓치고 열악한 병실에서 방치된 탓에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혀가 굳어 말도 못하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한 채 평생 천장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에게 그토록 서슬퍼렇게 호통치던 여장부는 이제 더하는 짐승 같은 신음밖에 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박준희의 몰락은 더 빨랐다. 그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파렴치한 행각과 이혼 소송 과정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폭로되었다. 기업 이미지와 윤리 규정을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그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해고당했다. 연봉 2억에 잘 나가던 차장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퇴직금마저 위자료 명목으로 가압류당한 그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변두리의 습한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곰팡이가 피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이제 그들의 스위트홈이었다. 돈줄이 끊기자 아주버님네 식구들의 본색도 드러났다. 형님은 우리 애들 키우기도 벅찬데 병수발까지 할 순 없다며 집에 남아있던 돈 될 만한 집기들을 모조리 팔아치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결국 남은 건 평생 놀고 먹던 아주버님 박준태뿐이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평생 경멸에 맞이 않던 일, 남들이 버린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반년 후에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새로 뽑은 제네시스 G80의 핸들을 잡고 서울의 도심을 달리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중요한 미팅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슈커드로 자른 머리,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낡은 티셔츠를 입고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날까 봐 위축되어 있던 윤세리는 더 이상 없었다. 내 인생은 비로소 제 궤도를 찾아 순항하고 있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때가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마대 자루를 짊어진 남자. 그는 굽은 등으로 쓰레기장 주변을 뒤지며 찌그러진 박스를 줍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떡진 머리카락. 그가 땀을 닦으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박준태. 나의 전 아주버님이었다. 허공에서 우리의 시선이 아주 짧게 얽혔다. 그는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다가 곧 나를 알아보고는 경악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질투, 원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뒤섞여 읽혔다. 그가 입을 달싹이며 뭐라 소리치려듯 한 발짝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내 차의 위용과 너무나 달라진 내 모습에 압도된 듯 그는 비참하게 고개를 돌리고는 못 본 척 다시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정도, 연민도, 그렇다고 복수의 쾌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 혹은 시든 잡초처럼 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윈도우 버튼을 당겼다. 지잉. 검게 코팅된 유리창이 부드럽게 올라가며 그의 비루한 모습을 내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했다. 초록 불이 켜졌다. 나는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과거는 백미러 뒤로 빠르게 멀어져 갔다. 내 앞에는 탁 트인 도로와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든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영원히 썩어가겠지만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한 심판이었다.